안녕하세요. 데이터올릭 김 팀장입니다. AI를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특히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쟁 중입니다. 논문을 읽고 쓰는 작업에 AI를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행위인가? 네이처에서 이 문제에 관해 연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 세계 연구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서베이 결과를 보면서 학계 연구자들의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처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네, 뉴스 피처라는 이런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아티클입니다. 네, 올해 5월 14일에 올라온 글이네요. 우선 서베이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말씀드리면 학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서베이에 참여해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그런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중에 5,229 명이 응답을 했다고 하네요. 조사 대상자는 세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올해 2월에 전 세계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있는 교신 저자 중에 36,000 명을 무작위 샘플링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네이처에서 시장 조사할 때 사용하는 패널이 있대요. 여기 패널에 등록된 연구자들 2만 명. 네, 그다음에 네이처에서 발행하는 네이처 브리핑이라는 뉴스레터가 있는데 여기에도 인제 서베이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작성했나 봅니다. 이렇게 세 그룹이 있었고요. 이 중에 총 5,229 명이 네, 조사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일단은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응답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익명으로 누군지 밝히지 않고 응답한 내용입니다. 조사의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AI를 논문 쓸 때 사용하는 게 적절한 행동이냐. 크게는 두 개의 주제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논문을 쓸 때 AI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인가를 묻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료 연구자들이 작성한 논문을 인제 연구자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피어 리뷰를 하죠. 이때 AI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냐, 요렇게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베이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블록스라는 연구자를 한 명을 상정을 하고요. 이 연구자가 논문 쓸 때 이런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게 허용할 만한 행위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물어본 거는 이제 논문을 쓰고 나서 편집을 할 때 또 번역을 할 때 AI를 쓰는 행위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블록스가 연구 논문 초안을 쓴 다음에 챗GPT 같은 이런 AI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편집을 한 겁니다. 네, 글을 좀 읽기 편하게 수정을 한 거죠. 뭐 흐름도 맞추고 톤도 맞춰 주고. 네, 그러고 나서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은 거예요. 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응답 보기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적절하다. 괜찮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면 적절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AI를 사용할 때 사용한 프롬프트, 그러니까 챗GPT에 입력한 질문 있죠. 네, 그것까지 공개를 했다면은 괜찮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네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논문을 편집하는 작업에 AI를 쓰는 것 자체는 뭐 "괜찮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네,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괜찮은 건 아니고 네, "공개를 해야 된다." 프롬프트를 공개하든지 아니면 사용 여부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번역할 때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언어로 문장을 작성한 다음에 인제 AI를 이용해서 번역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저널에 제출한 건데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요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응답은 좀 보기가 다른데 우선은 이 자체로 "적절하다."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AI 사용 여부를 공개했다면은 괜찮다."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번역에 대해서 체크를 받았으면 괜찮다. 검토를 받았으면 괜찮다."고 하는 보기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검토를 받았고 그다음에 AI 사용 여부까지 공개를 했다면 괜찮다는 보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제 "어떤 방식이든 적절하지 않다."가 있고요. 네, 여기서도 보시면 "어떤 방식이든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은 9% 밖에 없었어요. 네, 대부분은 AI를 써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제 나눠서 보면 공개를 안 하고도 괜찮다고 한 사람들은 14% 밖에 없었고, 그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인제 번역을 하고 나서는 그 결과물을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체크를 받아야 된다고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두 문항의 응답을 보면 AI를 사용하고 나서
사용 여부를 공개하지 않아도 "그것까지도 괜찮다."라고 답하는 사람들도 꽤 많죠. 편집에서는 35%가 또 번역에서는 14%가 그렇게 답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저널들의 정책과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사용하면 아예 안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게 괜찮다고 하더라도 "사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널들이. 네, 근데 인제 연구자들의 이런 응답을 보면은 저널이 펼치고 있는 정책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연구자들이 저널이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논문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으로는 단순히 편집하는 걸 넘어서 아예 논문을 직접 작성하거나 혹은 다른 연구자가 쓴 논문을 읽고 요약한 다음에 인용하는 이런 적극적인 행위에도 AI를 쓰는 것이 괜찮냐. 네, 요것과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문항을 보시면 이제 브록스라는 요 연구자가 논문의 초안을 AI를 사용해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인제 자기가 원하는 내용들을 요청을 해서 작성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인제 수정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인제 이 과정을 공개하진 않은 거예요. AI를 이렇게 썼다는 사실. "이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네, 보시면 인제 앞에 문항의 응답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여기 보시면 일단은 괜찮다고 답한 사람들, 요 파란색하고 회색을 합하면 괜찮다로 볼 수 있겠죠? 65%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방식이든 안 된다고 답한 사람들이 35%나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편집할 때 쓰는 것과 관련했을 때 응답과는 많이 다르죠. 네, 편집에서는 10%만 안 된다고 답을 했었는데 여기 초안 작성하는 데서는 35%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좀 추론을 해 보면 뭐 편집이나 번역 같은 이런 뭐 지엽적인 작업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논문을 쓰는 것 자체는 연구자의 핵심적인 작업인데 이걸 AI한테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 아마도 연구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고다음 문항은 인제 논문을 읽을 때 직접 읽지 않고 이제 요약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AI가 요약을 하도록 시켜서 인제 간단하게 읽고 그 상태에서 인제 바로 인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연구자가 직접 읽지는 않고 사실 문장을 다 읽어보진 않았겠죠. 그 상태로 인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논문을 쓸 때 이렇게 작업했다는 걸 밝히지는 않은 겁니다. 네, "이거는 적합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33%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문항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보면 연구자가 그 선행 연구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핵심적인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AI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문항에서는 논문을 직접 쓸 때 "안 된다."고 답한 사람이 많기는 했는데 특히 논문 작성 작업 중에서도 어느 단계에 AI를 쓰는 것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나눠서 단계별로 나눠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응답 보기에는 "적당하다", "적절하다", 그다음에 "공개했다면 적절하다", 그다음에 "어떤 방식이든 안 된다." 요렇게 세 가지 보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논문의 어느 섹션인지에 따라서 응답의 비율이 조금씩 달랐어요. 일단 초록에서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23%, 예, 공개했으면 괜찮다 45%, 안 된다는 33%가 있었죠. 여기는 뭐 꽤 많은 사람들이 허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인제 특히 안 된다고 답을 한 부분이 많은 것이 여기 보시면 연구 방법 56%가 안 된다고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은 66%가 안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결론 논의 부분도 61%가 안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도 어느 섹션인지에 따라서 허용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연구 방법, 이걸 설계하는 거잖아요. 연구를 설계한다든지 결과를 해석한다든지 여기에서부터 논의를 이끌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자의 핵심적인 역량이 발휘되는 부분이니까 특히나 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고, 그죠? 그다음에 인제 초록은 사실 전체를 요약하는 거니까 편집하고도 비슷한 작업이 되겠죠.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허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서론 부분도 이제 기존 연구들을 요약 정리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은 허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게 아닐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인제 본인이 논문 쓸 때 말고 다른 연구자가 쓴 논문을 보고 평가할 때, 그러니까 피어 리뷰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AI를 써도 되는가와 관련된 질문을 한 겁니다. 네, 이것도 결과가 재밌더라고요. 네, 우선 이제 상황은 이런 거죠. 이 브록스라는 똑같은 연구자가 피어 리뷰 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논문을 AI한테 주고 초기 리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초안을 작성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인제 수정을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일단 이제 보기를 보면은 적절하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했다면 적절하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별표가 붙어 있는데 보면은 그 프롬프트를 공개했다면 적절하다까지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요 연한 회색이요.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 요게 전 재밌었는데 보기가 "로컬에 설치된 AI를 썼다면 괜찮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인제 그 우리가 그 상용화되어 있는 도구들 AI 도구들을 쓰면 논문을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직 발표되지 않은 논문인데 그게 그 AI를 서비스하고 있는 클라우드로 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보안과 관련된 이슈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보기를 넣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최초의 중요한 아이디어가 논문에 담겨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유출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로컬에 설치되어 있는 AI라면 이런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은 괜찮다."라는 보기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으로는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는 보기가 있고요. 네, 아마 논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보기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어떤 방식이든지 안 된다." 네, 라는 보기가 있고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어떤 방식이든 안 된다."라고 답한 사람이 52%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 안전이든 뭐 개인정보 보호든 이런 걸 다 떠나서 "피어 리뷰하는 건 일단 안 돼."라고 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추론을 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연구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쓴 논문의 평가를 AI한테 맡긴다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 논문 게재 여부 자체를 AI가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AI의 능력이 의심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권위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평가를 AI 따위한테 맡겨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항은 초안을 리뷰 초안을 아예 챗GPT가 작성하도록 한 건 아니고 인제 챗GPT랑 대화를 하면서 같이 리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통계 기법이 정확한지 뭐 이 주장에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인제 챗GPT한테 물어보고 그 답변을 듣고 그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조 도구로서 AI를 활용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은 거죠. "이게 적절한 행동이냐?" 하고 인제 질문을 한 겁니다. 네, 일단 여기서도 이제 상대적으로는 위와 비교해 보면 허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는 하죠. 요 맨 왼쪽에 있는 파란색부터 요 진한 회색까지는 허용하는 사람들인데요. 네, 위랑 비교해 보면 더 많기는 하죠.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된다고 답한 사람들도 32%로 네, 꽤 많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답한 사람들이 11%가 있었고요. 네, 그럼 더하면은 43%의 연구자는 "안 된다."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문항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본인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도 안 되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동료 평가할 때 쓰는 거는 정말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어지는 문항들은 "AI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만한 일인가?" 이렇게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논문을 쓸 때 AI를 써본 경험이 어떠했는지 경험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네, 우선은 인제 논문 쓸 때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많이 썼는가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네, 근데 보면은 생각보다 안 써본 연구자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보기로는 이런 게 있어요. 써 봤는데 공개를 했다. 그다음에 써 봤는데 공개 안 하고 썼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써 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쓸 의향은 있다가 있고 그다음에 써 본 적 없고 앞으로도 쓸 의향이 없다. 요렇게 네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일단 요 파란색하고 하늘색이 써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인데 보시면 많지 않죠. 그죠? 네. 논문을 편집할 때 썼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한 28% 정도밖에 안 되고요. 번역할 때 쓴 사람도 합하면 8%, 그다음에 논문 요약하고 인용하는 데 쓴 사람도 8%, 네, 그다음에 초안을 쓰는데 사용한 사람도 8% 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자들 중에서 실제로 자신의 논문 작성 작업에 AI를 쓴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걸 이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써 보지 않았지만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쓸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꽤 많죠. 그죠? 네, 논문 편집에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43%,
번역도 43%, 요약도 35%, 그다음에 초안 쓰는 것도 29% 정도. 그러니까 아직 써 보지는 않았는데 "의향이 있어. 써 볼 의향이 있어."라고 답하는 사람들은 이제 꽤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 "써 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도 쪼끔 어디에 쓸 거냐에 따라서 좀 달랐는데요. 보시면은 논문을 편집하거나 번역하는 데 쓰겠다. 쓰기 쓸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은 꽤 많죠. 43%나 되니까요. 근데 논문을 요약하거나 아니면 초안을 쓰는 데 쓰겠다고 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이거는 인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면 아마 기존의 경험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 인제 이전에도 AI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뭐 맞춤법 검사 도구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써 왔잖아요. 그다음에 뭐 구글 번역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써 왔잖아요. 그러니깐 이미 해 오던 일반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도구만 AI로 바꿔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고 '한번 써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반면에 인제 아예 그 다른 논문들을 다 요약해서 본다거나 초안 자체를 AI가 작성한다거나 이거는 상대적으로 작업 방식이 크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마음의 장벽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인제 아예 의향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제일 많은 게 역시나 논문 초안 작성하는 거죠. 네. 네, 이거는 인제 굉장히 전향적으로 AI를 쓰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는 행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써본 사람들 중에서 이거를 AI를 썼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죠. 그죠? 네. 논문 편집에서는 18%가 AI 썼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논문을 쓴 거고, 번역에서는 4%, 그다음에 요약하는 부분도 4%, 그다음에 초안 작성하는 부분도 4%, 이 정도의 연구자들은 AI를 썼지만 네, 썼다는 사실을 인제 논문에 공개하지는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경험과 관련해서도 저널의 일반적인 정책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문항은 동료 평가할 때 AI를 써본 경험을 묻고 있는데요. 네, 앞에서 일반적인 태도를 물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료 평가할 때 AI 써본 적 없고 앞으로 쓸 의향도 없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이 78%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근데 또 써본 사람들도 꽤 있어요. 보시면 4% 정도는 네, 동료 평가 초안 작성할 때 써 봤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18%는 또 의향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 도구로 네, 피어 리뷰할 때 AI를 써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적기는 하지만 여전히 56%가 "써본 적 없고 쓸 의향도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좀 많죠. 37%는 보조 도구로 뭐 챗GPT랑 질문 답변하면서 피어 리뷰 페이퍼 작성하는 거는 해 보고 싶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해 봤다고 답을 한 사람들도 꽤 많죠. 네, 7%가 보조 도구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질문의 응답을 같이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거죠. 인제 그 직접 원고를 쓰는데 AI를 쓰는 건 좀 불편하지만 네, 질문 답변하면서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좀 상대적으로 덜 불편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AI 사용 경험과 관련된 질문을 좀 생각을 해 보면 아무래도 좀 AI를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AI를 논문 쓸 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허용적일 수 있잖아요. 반대로 안 써본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기사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써본 사람들일수록 좀 허용적인 경향이 더 있었다. 이런 상관관계가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그 논문 편집하는데 AI를 쓰고서는 밝히지 않은 이 행위가 얼마나 적합하냐,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연구 경력별로 나눠서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연구 경력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했냐면 일단은 인제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 있고요, 첫 번째 단계로. 그다음으로는 인제 그 신입 연구자, 네, 얼리 커리어, 그러니까 뭐 박사 후 연구원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는 인제 중간 경력 연구자, 뭐 연구소의 뭐 중간 관리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는 고급 커리어, 그러니까 뭐 수석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수급 연구자를 이야기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제 은퇴한 연구자들. 네. 뭐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학계 활동을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인제 나눠서 커리어 단계별로는 허용하는 정도가 어떻게 다를까를 살펴본 겁니다. 네. 아마 지금 딱 그림을 보자마자 보이시겠지만 아주 분명한 상관관계가 보이죠. 연구 경력이 짧을수록 괜찮다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반대로 연구 경력이 길수록 괜찮지 않다고 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괜찮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안 괜찮다. 안 된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아마 여기서는 그 박사 과정 학생이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 이 위에 뭐 석사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학부생까지 있다고 하면
허용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이 패턴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요. 그다음으로는 본인이 직접 AI를 이용해서 논문을 편집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또 경력 단계별로 나눠서 물어본 건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아까보다도 더 분명한 경향성이 보이죠. 네, 그냥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태도를 물어봤을 때보다 네, 직접 경험을 물어봤을 때 훨씬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구 경력이 마찬가지로 연구 경력이 짧을수록 써본 사람이 많고, 연구 경력이 길수록 안 써본 사람이 많고, 이런 패턴이 있죠. 바꿔 말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AI를 써본 사람의 비율이 높고, 네, 거꾸로 나이가 많을수록 AI를 써본 사람의 비율이 더 낮다. 이런 공통적인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은 여기 연한 주황색으로 표시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써본 적은 없지만 그 쓸 의향은 있다고 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많은 게 중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47%로 의향이 제일 많은 걸로 나타났어요. 네. 추론을 해 보면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마 이분들이 가장 활발하게 논문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실적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서. 네. 그래서 쓰고는 싶은데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거나 혹은 뭐 나이가 많다거나 그래서 낯설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로 써 보고는 싶지만 아직 써 보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AI를 논문 편집할 때 썼다, 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 요 파란색 계열의 응답자 중에서 여기 진한 파란색은 사용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요 하늘색에 가까운 색깔, 요거는 네, 공개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비교를 해 보면 네, 일관되게 경력에 관계없이 공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죠. 그죠? 네, 어느 단계든 간에 네, 공개하지 않고 쓴다고 답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은퇴한 사람들은 양쪽이 9%로 동일했네요. 네, 그래서 '쓰는 사람 중에는 공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걸 이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연구자가 영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인제 비교를 해 봤어요. 아까 그 연구자가 그 논문 쓸 때 어느 단계의 AI를 썼는지에 따라서 허용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이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고거를 인제 그 영어가 모국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비교를 해본 거죠. 네. 보시면 위에 있는 그래프는 영어가 모국어인 연구자들, 그다음에 밑에는 모국어가 아닌 연구자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네. 한 가지 요거 번역과 관련해서는 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허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았죠. 네, 그 외에는 전반적인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근데 인제 그 다른 사람이 이걸 사용했을 때의 태도를 물어보는 거 말고 이제 실제로 본인이 써 봤는지를 물었을 때는 좀 차이가 컸어요. 고다음 문항이 그런데요. "본인이 써 봤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연구자들이 모든 파트에서 써본 경험이 더 많아요. 의향이 있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네. 논문 편집할 때, 그다음에 번역할 때, 그다음에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요약할 때, 그다음에 연구 초안을 쓸 때 모두 다 네, 둘을 비교해 보면 네, 영어를 쓰지 않는 비영어권인 연구자들의 경험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대부분 영어권 저널에 논문을 제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영어권 연구자 입장에서는 영문으로 논문을 쓴다는 게 굉장히 큰 허들이죠. 그죠? 네. 그래서 AI 도움을 받고 싶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AI 안 쓰고 직접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품질도 낮을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보면은 인제 본인이 한글로 논문을 쓰고 나서 전문 번역가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AI로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도 싸고 또 속도도 빠르고 게다가 품질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특히 인제 전문 분야의 용어는 뭐 일반 번역가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건 AI가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비영어권에 있는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쓰고 싶은 생각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 주시는 기동영님, 눔나님, 이초자님, 백왕재님, 최승범님, 찰리케이님, 그리고 유튜브로 후원해 주시는 제스전 2045님, 나호선님 모두 감사합니다. 데이터 올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구 논문 쓰는데 AI를 활용하는 이 행위와 관련해서 연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네, 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해 보자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음 일단은 인제 이거는 '세대 교체가 되는 그런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보면 그 젊은 연구자들일수록 AI를 쓰는 것을 허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아마 추정컨대 석사 과정이 있다면 또 학부생이라면 허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많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학계의 주류를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 더 내려가서 중고생까지 생각을 해 보면 더 많이 쓰게 되겠죠. 그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긴데, 그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뭐 중고생들한테 글쓰기 과제나 뭐 발표 과제 이런 거 내주잖아요. 그러면 챗GPT 이용해서 과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당연시되고 있다고 해요. 또 뭐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하라 이런 토론 작업들도 많이 하잖아요. 토론하는 연습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바로 네, 스마트폰 꺼내 가지고 챗GPT 앱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런 작업에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글을 쓰고 이런 모든 행위에 AI를 쓰는 것이 인제 일상화가 될 테니까, 네, 그럼 인제 이 학생들이 대학생이 돼서도 많이 쓰겠고 석박사 과정이 돼서도 많이 쓰겠죠. 그러니깐 안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소수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뭐 세대 교체까지 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전에 이미 학계 내에서 연구자들의 태도가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연구를 할 때 논문을 쓸 때 AI를 쓰는 연구자하고 쓰지 않는 연구자를 비교해 본다면 연구 성과에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예. 그러니까 인제 속도의 문제가 있는 거죠, 논문 쓰는 속도에서. 그러니까 뭐 연구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일단은 선행 논문들을 리뷰하는 거 일일이 다 읽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만약에 수백 편의 논문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네, 직접 읽을 때와 AI를 이용해서 그 요약해 가며 읽는 것은 속도 면에서 비교가 안 되겠죠. 특히 요즘에 뭐 딥 리서치류의 그런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새로운 분야일수록 논문을 찾아 읽는 게 어려울 텐데, AI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논문을 빠르게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으로 하는 작업이 뭐 연구를 설계하고 적절한 연구 방법론을 결정하고 실험을 설계하고 또 뭐 서베이를 한다 그러면 서베이 문항을 작성하고 이런 것들도 AI를 시키면 훨씬 빠르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도 있겠죠. 그 뒤에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뭐 직접 한 땀 한 땀 코딩을 한다 이것보다는 AI한테 코딩시켜서 데이터 분석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겠어요? 실수가 더 적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면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논문 초안을 쓸 텐데, 특히 인제 영어로 또 문장을 작성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걸 또 저널의 양식에 맞게끔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일반적인 글쓰기 작업은 또 특히나 AI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면에서 이런 모든 작업을 AI 안 쓰고 하는 연구자와 적극적으로 쓰는 연구자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AI를 쓰는 연구자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논문을 작성하고 나서 저널에 투고하고 나면은 인제 피어 리뷰를 하고 나서 인제 수정을 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인제 이런 요청들을 반영해서 하나하나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수정해서 다시 보내고 또 다시 리뷰를 받고 또 수정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뭐 여기에서는 이제 문장을 수정하거나 부족한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도 있겠고 아니면 요청받은 추가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런 일들도 있겠죠. 이런 것도 AI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속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다음에 애초에 그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그냥 자기가 쓴 논문을 바로 투고한 다음에 피어 리뷰를 받는 연구자가 있을 거고, 혹은 자기가 쓴 논문을 AI한테 주고 리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AI한테 피어 리뷰를 받고 수정을 하는 작업을 한 연구자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고 나서 제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비교를 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 수정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나서 제출한 논문이 지적을 덜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지적받는 수정 권고 사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정의 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AI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빠르게 논문을 출판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 과정을 생각을 해 보면 인제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AI를 쓰는 사람이 연구를 설계해서 출판하기까지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짧을 거고요. 예, 그러면 쓰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논문을 출판할 수 있게 되겠죠. 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네,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논문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인제 그 연구자를 평가할 때 출판한 논문의 숫자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경쟁률이 높은 저널에 제출하는 빈도도 높아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저기 많이 작성해서 많이 투고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저널에 AI를 사용한 연구자들이 작성한 논문의 비율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럼 이런 연구자들이 연구 실적이 좋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거고, 그중에서 인제 교수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결국에는 'AI를 사용하는 연구자나 교수의 비율이 학계 전반에서 늘어나게 될 거다.' 요렇게 시간의 흐름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네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인제 뭐 앞으로 연구자들이 많이 쓰기는 쓸 텐데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거냐. 아까 연구자들의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그 상대적으로 연구자의 창의성이 덜 개입되는 부분은 허용하는 연구자들이 많고, 창의성이 많이 개입되는 부분은 허용하지 않는 연구자들이 많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죠. 그죠? 뭐 초록을 쓴다든가 번역을 한다든가 요거는 상대적으로 창의성이 덜 개입되니까 허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연구 방법론을 쓴다거나 결과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논의를 하고 이런 거는 연구자의 창의성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쓰면 안 된다고 답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걸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창의성이라는 게 연구자의 핵심 가치인가? 뭐 과거에는 그랬죠. 당연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논문을 쓰는 이런 행위도 사람보다 AI가 더 뛰어나다는 그런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에피소드 294 화에 제목이 "AI가 낸 연구 아이디어 사람보다 더 창의적이라고?"입니다. 네, 이거 보시면 이제 연구 아이디어를 사람이 제출하게 하고 AI가 제출하게 하고 요 두 가지를 이제 평가를 해서 비교를 해 보면 "AI가 제출한 아이디어의 점수가 더 높다."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요약 정리가 아니라 창의적인 행위도 AI가 잘한다면, 네 그러면 논문 쓰는 과정의 다른 파트에 대해서도 'AI한테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점점 더 음 창의성이라는 게 더 이상 연구자의 핵심 가치가 아니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문 번역도 사람이 다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영문 번역을 사람보다 AI가 잘하니까 AI 시키는 게 당연해졌잖아요. 그러면 창의적인 연구 아이디어 내는 것도 'AI가 사람보다 더 잘한다.' 이게 당연해진다면 논문 쓸 때 당연히 '그런 건 AI가 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인제 이렇게 되다 보면 점차 논문을 쓰는 전 단계에 'AI를 사용하는 게 점점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모든 단계에 AI를 쓰는 것을 허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피어 리뷰를 하는데 AI를 사용해도 될까?' 이것도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인제 이런 거죠. '논문을 평가하는데 AI를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 자기가 쓴 '내가 쓴 논문을 AI로 평가받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럼 어째서 내 연구를 동료 연구자가 평가하는 거는 괜찮은데 AI한테 평가받는 것은 안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인제 능력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동료 연구자들에 비해서 논문을 평가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능력을 쪼끔 세분화하면 이런 게 되겠죠? 논문을 읽고 연구 절차와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 그다음에 논문의 한계점을 찾고 또 오류를 찾는 이런 능력, 또 비평을 하고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아마 'AI가 사람 연구자보다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쓴 논문을 AI가 평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인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그러한가? AI의 능력이 일반적인 연구자들에 비해서 떨어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연구자 나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연구자나 교수에 비해서는 오히려 AI의 능력이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모든 연구자가 동일한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내 연구 논문이 어떤 연구자에게 전달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괄적으로 'AI가 모든 연구자보다 능력이 떨어질 거라고 전제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설문에 이 서베이에 응답한 연구자들이 "AI가 평가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논문 평가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응답을 한 것은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대다수가 아직 AI를 써 보지 않았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AI를 잘 쓰는 방법을 모르고 또 챗GPT 말고 다른 도구를 써 봤을 가능성도 낮겠죠. 그러니까 AI를 써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제 뭐 몇 번 써 봤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잘 쓸 줄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써 보고 AI가 아직 멀었다.'라는 식의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AI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도 AI를 앞으로 자주 쓰면서 또 잘 쓰는 방법을 익히게 되면 AI의 능력이 지금처럼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게 될 테고, 네, 그러면 이런 '논문을 리뷰하는 역할도 AI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뭐 AI가 일반적인 연구자들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전제하더라도, 네, 그건 이제 지금 얘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지는 않겠죠. 네, 끊임없이 굉장히 빠르게 모델의 성능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AI의 능력이 웬만한 연구자들보다 뛰어나 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AI가 웬만한 연구자들보다 논문을 리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능력의 문제 말고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권위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히 AI 따위가 내 연구를 평가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AI의 능력이 웬만한 연구자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AI한테 평가받는 건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사람은,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적어도 동등한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건 모든 평가가 마찬가지죠. 나보다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부생이라고 하면 레포트를 제출했는데 이거를 교수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 같은 학년의 다른 학생이 평가한다. 그러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 학생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네. 그다음에 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그 회사에서 경력을 많이 쌓은 그런 직원이 아니라 신입사원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인제 이것은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가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 보면 이런 불만은 AI의 능력이 사람과 비슷하거나 적당히 더 뛰어난 정도로는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AI가 압도적으로 사람보다 뛰어나져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정도, 그 정도는 돼야 이런 권위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예들이 있죠. 예, 스포츠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하는 게 그렇잖아요. 뭐 공이 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 뭐 사람이 터치를 했냐 안 했냐, 그다음에 격투기에서도 타격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런 거는 원래 전부 다 심판이 판정하는 그런 고유 권한이었잖아요, 심판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력이 많고 판정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심판의 판단이 되게 결정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인제 점차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뭐 초고속 카메라, 센서, 레이저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심판보다 이런 시스템이 더 정확하다는 게 밝혀진 이후로는 시스템의 평가를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인제 오히려 이제는 뭐 심판이 어떤 판결을 하면 "아, 심판 의견은 됐고 비디오 판독합시다." 이런 요청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학계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사람에 비해 AI가 압도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AI가 발전할까. 네, 근데 뭐 지금의 발전 방향을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시간의 문제인 거죠. 뭐 지금 뭐 이미지나 영상 제작 같은 거 보면 AI가 웬만한 작가보다 훨씬 더 잘 만들잖아요. 그죠? 뭐 바둑도 세계 최강의 선수들도 AI한테 이제 속수무책으로 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분야가 점차 AI가 더 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넘사벽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이미지나 영상 생성 결과 보고 '이거 이상하다.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게 뭐 불과 2-3년 전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논문 리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 거죠. 뭐 지금은 좀 멀었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머지않아 사람보다 AI가 리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그런 인식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때쯤이 되면은 누가 논문 리뷰를 사람 연구자한테 맡기겠다고 하면은 인제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논문 리뷰를 AI가 아니라 사람 연구자한테 맡긴다고? 그 연구자가 내 논문을 평가할 능력이 있다고 보장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논문은 이미 AI한테 리뷰 받고 수정하는 작업을 수십 번도 넘게 거쳐서 쓴 건데
이걸 사람 연구자가 보고 비평할 점을 찾아낸다고? 이런 식으로 태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피어 리뷰를 AI 시켜도 될까?' 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연구자들이 AI를 사용하는 데 더 익숙해지고 모델의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AI가 평가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들이 늘어난다면 뭐 '피어 리뷰도 AI가 하는 게 뭐 더 낫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서베이에서 응답 보기에 항상 들어가는 것이 AI를 논문 쓰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공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다음에 공개한다면 프롬프트까지 공개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지금은 대부분의 저널들이 AI를 사용했으면 했다고 밝혀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는 이걸 물어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왜냐면 다들 AI를 사용했다고 대답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모든 논문에 다 AI를 썼다는 거를 밝히게 된다면 AI 사용 여부가 논문에 쓰여 있는 것이 그 논문의 품질을 판단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이 응답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데이터 분석할 때 "컴퓨터 이용했다." 이런 얘기 안 쓰잖아요. 왜냐면 당연히 다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썼는데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도 마찬가지로 기본 전제가 AI를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썼는지 안 썼는지 밝혀야 된다." 이것도 인제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오히려 AI를 쓰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 그 사실을 밝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럴 수 있는 거죠. AI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치가 있는 어떤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문학 비평을 하는 그런 논문을 쓴다. 그러면은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한다기보다는 비평 글이니까 이 비평 글을 쓴 글쓴이의 문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쓴이의 개성이 가치를 지는 분야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뭐 예술 분야가 그런 특징이 있겠죠. 뭐 이런 분야라고 하면 AI를 쓰지 않고 직접 글쓴이가 썼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가치를 지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매우 드문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AI를 썼냐 안 썼냐 여부는 인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논문을 썼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네이처에 실린 서베이 결과를 살펴보면서 학계 연구자들이 AI를 이용해 논문을 쓴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또 앞으로는 학계가 어떻게 변해갈지 생각해 봤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구자들이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홀릭은 더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